제 이름은 김지숙입니다. 올해로 65이 되었지요. 남편 이문태가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건이는 미국에 자리를 잡아 정착한 지 오래라 이제 이 낡은 빌라에는 저 혼자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참 한가하고 팔자 좋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내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은 생도 그저 이렇게 고요하게 아무 일 없는 듯 흘러갈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발생한 작은 정전 사고 하나가 제 평온했던 삶을 동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골목 전체가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겼습니다. 윙윙거리며 돌던 선풍기가 멈춰섰고 거실의 텔레비전 화면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한 채 검게 죽어버렸습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정막과 어둠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분명히 보아두었던 양초는커녕 성냥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태 씨가 곁에 있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겨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제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아, 곧 고쳐질 거야 라고 나직이 속삭여주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가 떠난 이후 이런 돌발적인 상황은 제게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손을 떨며 서랍장을 엉망으로 헤집고 있을 때 현관문 너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 씨, 나예요. 정전 때문에 놀랐죠? 여기 손전등 좀 가져왔어요. 문을 열자 눈이 치릴 정도의 밝은 빛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춘성 씨였습니다. 62살인 그는 퇴직한 우체부로 아내를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탐스러운 배 두 알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박스로 보내왔길래 좀 가져왔어요. 이렇게 캄캄한데 혼자 있으면 무서울 것 같아서 괜찮다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양의 말을 건넸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이미 따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춘성 씨는 사양하는 제 말을 가볍게 넘기며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엉망이 된 제 서랍을 대신 정리하며 양초와 성냥을 찾아내 주었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켜지자 죽어있던 방 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일렁이는 불꽃 아래에서 춘성 씨가 껄껄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숙 씨, 서랍이 아주 보물창고네요. 양초 하나 찾는 게 보물찾기보다 힘들었어요. 그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대꾸를 하려다 저는 그만 얼굴이 화탓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태 씨가 떠난 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너무도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그와 함께 촛불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문 쪽에서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춘성 씨, 두 분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웃집 봉순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갓 써온 족발 봉지가 들려 있었고 비닐봉지 안에 윤기 나는 고기들이 전등 빛에 번들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얼굴에는 내가 대단한 걸 목격했네라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춘성 씨는 당황하며 황급히 설명했습니다. 아니, 정전이 돼서. 지숙 씨가 무서워할까봐 손전등이랑 과일 좀 가져다 주느라 그랬지. 옹술 씨는 헤헤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에 든 봉지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내가 눈치가 없었네. 두 분 계속하시던 거 계속하세요. 난 이만 가볼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마치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어린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서 오해를 풀어야 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들은 한마디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동네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경로당에서는 춘성이가 지숙이네 집에 몰래 들어가는 걸 똑똑히 본 사람이 있다더라는 말이 돌았고, 시장통 상인들은 과부된 지 몇 년이나 됐다고 벌써 세 사람을 들였냐며 수군거렸습니다. 동네 단톡방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젯밤 촛불 아래에서 미르를 즐겼다는 식의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설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묘한 눈길을 보내며 어젯밤 정전됐을 때 별일 없었지?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서 든든했겠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아니에요. 그냥 손전등만 전해주러 온 거예요. 라고 해명했지만 제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어 스스로가 들어도 궁색할 짝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에 몸을 기댄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는 소문이 나는지 억울했고, 만약 문태 씨가 하늘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춘성 씨가 촛불을 밝혀주던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그 안도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따스하고 든든한 느낌, 그것은 남편이 떠난 뒤 3년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문태 씨, 정말로 누가 옆에 있어 주길 바라는 건 아니야. 그런데 창밖에서 다시 봉순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은 늙을수록 곁에 누가 있어야 해. 안 그러면 얼마나 외로워? 라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얼굴이 다시 화끈거렸습니다. 그녀의 가벼운 입놀림이 얄미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쉬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그저 조용히 늙어가는 것뿐인데 세상은 왜 저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일까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정전된 그날 밤의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멍하니 누워있는 이 시간이 이제는 지독하게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동안 바깥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골목을 나설 때마다 등 뒤로 꽂히는 이웃들의 시선이 마치 날카로운 가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집안의 냉장고는 무심하게도 비어갔고 구석에 남은 건 시들해진 배추반 포기와 쭈글쭈글해진 무한 토막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장바구니를 챙겨 들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가 넘쳤습니다. 생선가게 아저씨의 걸걸한 호객 소리가, 초객 소리가 시장 골목을 메웠고 갓 튀겨낸 꽈배기와 호떡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저 싼 채소 몇 가지를 골라 얼른 이 소란스러운 곳을 빠져나가고 싶을 뿐이었죠. 어머, 너 지숙이 아니니? 김지숙 맞지? 등 뒤에서 들려온 맑고 쾌활한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련된 베이지색 카디건에 연한 녹색 실크 스카프를 두른 여인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볼륨을 넣은 파마머리는 부드러운 갈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서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화사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시장 바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검은 비닐봉지 대신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재사용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문 스티커가 붙은 비싼 수입 과일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죠.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너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희경은 반갑게 제 손을 맞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저 의례적인 인사일 뿐이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깊게 파인 주름과 푸석푸석한 흰머리가 가득했으니까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하긴. 나도 이제 다 늙었지 뭐. 넌 여전히 곱구나. 혜경은 제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자신의 일상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 요가 수업을 듣고 남편과 함께 시니어 합창단 활동을 하며 전국을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 온천 여행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강원도 온천 여행을 다녀왔는데 공기가 어찌나 맑던지 몸이 다 거졌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가슴 한구석은 제 가슴 한구석입니다. 누구에게는 퇴직 후의 삶이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제게는 그저 하루하루를 지워나가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지수가 너 손주들은 잘 있니? 우리 손주들은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겠다고 난리야. 딸과 맛있는 것도 자주 사다 주고 집안이 아주 북적북적해. 혜경의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저 좋겠다. 넌 참 복이 많구나. 라고 대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좀 나와.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동창회하는 거 알지? 애들이 다 너 보고 싶어 해. 이번엔 꼭 나와야 해. 알았지? 동창회라는 말에 저는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은 멀리 미국에 있고 홀로 낡은 빌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제 처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 내가 몸이 좀지가 유독 초라해 보였습니다. 글쎄, 내가 몸이 좀니다. 라고 얼버무렸지만 혜경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꼭 나오라는 신신당부를 남기고 그녀는 신신당부를 남기고 혜경의 삶은 총천연색으로 빛나는데 제 삶은 이 낡은 빌라에 바른 벽지처럼 회색빛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문태 씨를 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문태 씨,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나도 조금은 덜 비참했을까요? 다음 날부터 제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혜경이 문자가 올 때마다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답장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살 수만은 없다는 생각. 남들에게 나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알량한 자존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먼지가 쌓인 옷장을 열었습니다. 키키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해진 스웨터, 색이 바른 면바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꽃무늬 원피스는 유행이 지난 지 오래였고 원단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옷 한 벌을 꺼내 거울 앞에 비춰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 가는 처지고 안색은 황토빛이 높아 명이 서 있었습니다. 화사한 옷을 걸쳐봐도 주름진 살결을 가릴 수는다. 매장 입구에는 사은 대잔치 하는 붉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낡은 스피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쭈뼛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젊은 청원이 자가와 어머님, 이 옷 한번 대보세요. 입으시면 아주 정정해 보이실 거예요 라며 옷을 건넸습니다. 옷을 사들고 나오는 길, 제 많은 보랏빛이 감도는 원피스 한 벌을 골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아해 보였고 나이가 든다는 건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옷을 사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집에 돌아와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옷 덕분에 조금은 생기가 도는 것 같았지만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낯설기만 했습니다. 웃음기 많던 장지숙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동창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고독한 미만이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문태 씨,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나 불쌍하게 보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덮었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라도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해질녘,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졌던 연보라색 새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아끼던 화사한 실크 스카프를 정성스럽게 둘렀습니다. 발끝에는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 광택이 흐르는 검은 가죽 구두를 신었지요. 적어도 겉모습만큼은 다른 친구들에게 뒤처지거나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며 다짐했습니다. 식당의 육중한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이 시릴 정도로 밝은 노란 조명이 천장에서 쏟아졌고 이미 도착한 친구들로 커다란 원탁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 지숙이 왔구나.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던 혜경이가 가장 먼저 달려와 제 손을 잡고 안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열어 겹두르고 화려한 옷차림을 한 혜경이는 자신감과 활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옆에 서는 순간 공들여 준비한 제 새 옷은 마치 순식간에 색이 바래버린 낡은 넝마처럼 느껴졌고 제 마음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가장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 앞에 놓인 찻잔만 만지작거리며 연신 뜨거운 차를 들이켰지요. 지수가, 넌 요즘 어떻게 지내? 바쁘게 지내는 거야? 누군가 던진 평범한 질문에 저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그냥 별일 없이 집에만 있어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옆자리에서는 호탕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활달했던 아이가 테이블을 닥치며 흥분 섞인 목소리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난 매일 아침 3km씩 달리고 저녁에는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도 해. 사람이 늙을수록 몸을 움직여야 해. 안 그러면 금방 망가진다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홍조 띈 얼굴과 탄력 있는 피부는 실제 나이보다 10살은 더 젊어 보였습니다.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녀의 건강을 부러워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틈에서 허지성 회장도 지지 않겠다는 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수트 주머니에 반짝이는 만년필을 꽂은 그는 특유의 위험 있는 말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최근에 우리 동네 절충권 사업에 큰돈을 좀 기부했지. 얼마 전에는 시장님과 한 테이블에서 술도 한잔했는데 그 친구 아주 사람 좋더라고. 사업 규모가 워낙 커서 정신이 없네. 친구들은 일제히 역시 허 회장님 대단하시네요. 라며 아부를 섞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 대각선 맞은편에 앉은 수미는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옆에 앉은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미의 딸은 수시로 어머니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국물을 떠먹여주며 지극정성으로 보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들이 워낙 효심이 깊어서 손주들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정말 복받았지. 수미의 온화한 미소와 그 화목한 풍경은 테이블에 앉은 모든 이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찬란한 광경들 사이에서 저는 오직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으로 접시 위에 시금치만 뒤적거릴 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차가운 산성유맥이 흘러내리는 듯 쓰라린 질투와 자괴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사내 진미가 차례로 산이 올랐지만 저는 단 한 점의 음식도 제대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생선 사연점을 집어들었을 때 갑자기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날카로운 창처럼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수가 너 요즘 혼자 산다며? 적적해서 어떡하니? 그 질문과 함께 떠들썩하던 테이블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10여 쌍의 눈동자가 일제히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그 눈빛들 안에는 호기심, 가식적인 동정, 그리고 미세한 우월감과 피아냥거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황한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집어들었던 생선사리 접시 위로 툭 떨어지며 벌건 양념 국물이 하얀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저는 허둥지둥 휴지를 꺼내 식탁보를 닦아냈습니다. 빗불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심장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나 혼자 살아요. 외롭고 춥고 죽을 맛이에요. 하지만 입술을 비집고 나온 말은 비겁하고도 초라한 변명이었습니다. 그냥 괜찮아. 혼자서도 그냥 저냥 하루하루 보내는 거지 뭐.
제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몇 초간 어색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서둘러 잔을 들어 올리며 자, 다들 한잔하자 라고 분위기를 띄웠고 혜경이는 제 접시에 고기 한 점을 놓아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지숙이는 예나 지금이나 몸매가 참 날씬하네. 하지만 그런 가벼운 위로들은 저를 더욱 고립시킬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다시 여행, 자식 자랑, 주식 투자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저는 도무지 그 대화에 끼어들 틈을 찾지 못한 채 숨참은 연거푸 마셨습니다. 쓰디쓴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큰맘 먹고 산 원피스는 제 깊은 주름과 고단한 얼굴색을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바른 입술 연지는 이미 지워져 있었고 화사한 스카프조차 저를 감싼 짙은 고독을 덮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오름이 차올라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제가 자리를 비운 것도 모르는 듯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찬란한 불빛 아래에서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식당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제 몸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친구들의 활기찬 작별 예사가 들려왔지만 제 발걸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빛나는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구석에 버려진 낡은 등불처럼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고독 속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점심때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주전자의 차는 이미 얼음장처럼 식어버렸고 방 안에는 고독의 냄새가 키키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만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건희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그곳의 시차를 생각하니 방해만 될 것 같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습니다. 벽에 걸린 문태 씨의 사진이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마주하자 가슴속이 더욱 텅 빈 것처럼 허전해졌습니다. 소란스러운 축제가 끝난 뒤 찾아온 어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깊었습니다. 동창회의 쓰라린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인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그곳엔 박춘성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이 파할 무렵 서둘러 사온 듯한 배 한 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그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노을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장 문 닫기 직전에 샀는데 아주 달더라고요. 혼자 다 먹기엔 너무 많아서 생각나길래 조금 가져왔어요. 춘성 씨는 수줍은 듯 배봉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래층에 사는 봉순 씨가 장바구니를 든 채 계단을 올라오다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춘성 씨 또 오셨네? 두 분이 참에 그냥 합치시는 게 어때요? 보는 사람이 다 설레네.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끝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제 얼굴은 순식간에 불더미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니에요. 그냥 배를 좀 가져다 주신 것뿐인데 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춘성 씨는 그저 묵묵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농담 속에 감춰진 묘한 진심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봉순 씨가 멀어지자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춘성 씨는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가 거절할 틈도 없이 의자를 받고 올라가 낡은 등관을 능숙하게 갈아주었습니다. 지직거리던 소음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냉기가 조금은 가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에
동창회 다녀왔죠? 안색이 계속 안 좋아 보여서 걱정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기가 빨렸나 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춘성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숙 씨,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무서운 건 못 먹고 못 입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무치는 외로움이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불러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낸 듯 목소리를 낮추어 고백했습니다. 지숙 씨, 사실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어떨까요? 당신도 나도 이제 더는 혼자서 외롭게 늙어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의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제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난 동창회에서 겪었던 그 굴욕적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시선, 바닥에 떨어진 생선살, 그리고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던 그 동정 어린 눈빛들. 만약 그때 내 곁에 춘성 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난 지 겨우 3년 된 남편 몬태 씨에 대한 죄책감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저는 결국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라며 말을 흐렸고 춘성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라는 시간이 더섭시 흘렀습니다. 평온한 듯 고요한 일상이었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정체 모를 허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창 혜경이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지수가 소식 들었니? 아희가 입원했대.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동창회에서 누구보다 정정하게 매일 달리기를 한다고 자랑하던 아희였습니다. 췌장에 큰 병이 생겨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에 저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제가 알던 아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려했던 파마머리는 윤기를 잃은 채 헝클어져 있었고 살이 빠져 앙상해진 얼굴은 황토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수많은 바늘 자국과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침대 옆에는 그녀가 그토록 맹신하던 비싼 영양제 통들이 비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지수가 정말 창피하다. 나만은 늙지 않을 줄 알았고 운동이란 영양제로 노화를 다 막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네. 그녀는 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식탁을 두드리며 호탕하게 웃던 그녀의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춘성 씨의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단순히 병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병마와 고통을 온전히 홀로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휘의 무너진 삶을 보며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깨달았습니다. 삶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그 끝에는 결국 거부할 수 없는 무력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공포스럽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로도 제 마음은 한동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아휘의 비극을 목격한 직후라 그런지 제 앞날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던 어느 장날이었습니다. 저는 쌀을 사기 위해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는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상인들의 억척스러운 호객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비릿한 생선 냄새와 고소한 전 냄새, 그리고 비가 온 뒤에 눅눅한 흙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을 헤치고 다닐 때였습니다.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리가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듯 멀어지더니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발밑이 푹 꺼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제 몸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닿기 직전 누군가 강한 팔로 저를 낚아채듯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춘성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숙 씨, 정신 좀 차려봐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춘성 씨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사람들을 해치며 저를 길가로 옮겼습니다. 그는 길 가던 택시를 잡아 세우고는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뒷좌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는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흥건했고 제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내고 있었습니다. 수액을 담았고 병실에 누워있을 때 춘성 씨는 여전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숙 씨, 아까는 정말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내 욕심인 거 알지만 만약 당신이 언제든 또 쓰러진다면 그때 가장 먼저 당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나였으면 좋겠어요. 그의 고백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공교롭게도 복도에서 또 봉순 씨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어머, 춘성 씨 아주 지극정성이네. 매일 시장에 병원까지. 이 정도면 그냥 살림을 합친 거나 다름없지 뭐. 주변에 있던 다른 이웃들도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다 못해 파랗게 질렸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는 춘성 씨에게 모진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남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더는 못 참겠다고 말이죠. 지숙 씨, 난 남들 보라고 당신 챙기는 거 아니에요. 난 진심으로 당신을 아끼는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그 말이 사실이 되게 해버리면 안 될까요? 그의 제안은 마치 벼락처럼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력절은 제 무력적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토록 위세를 떨치던 허지성 회장이 추잡한 불륜 스캔들과 혼외자 문제로 신문사회면을 스캔들과 혼외자 문제로 신문사회면을 신문사회면을 장스캔들과 혼외자 문제로 얼마 후 시장에서 만나 수미의 고백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우아한 진주 목걸이를 하고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가 남들 눈엔 내가 제일 행복해 보이지. 그런데 사실 내 아들은 사업 실패로 내 퇴직금까지 다 날려버렸고 다른 집 명의를 자기한테 넘기라고 매일 밤마다 나를 들볶아. 난 그저 돈 나오는 기계일 뿐이야. 자식이 둘이나 있어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 또 있을까? 수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차가워졌습니다. 화려해 보였던 친구들의 삶 이면에 숨겨진 지독한 얼룩들을 보며 저는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청량한 고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고 자식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미국에 있는 아들 건희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재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의외로 아들은 어머니가 행복하다면 누구와 함께하든 지지한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춘성 씨와 재혼하여 한 집에 사는데 그의 자식들이 들이닥쳐 우리 아버지 돈에 손대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고 저는 병든 춘성 씨의 병수발을 들며 지쳐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문태 씨는 멀리서 그저 슬픈 미소만 지으며 저를 바라보다가 사라졌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답이 비로소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달콤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복잡한 인간관계. 어느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 춘성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쓴 종이 꾸러미를 내밀며 명분이나 형식은 상관없으니 그냥 곁에서 외로움만 반으로 나누자고 애절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한 손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성 씨, 당신의 진심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전 지금의 이 정적과 평화가 참 좋아요. 우리 그냥 이대로 지내면 안 될까요? 당신이 맛있는 걸 사오면 저는 기쁘게 받고 가끔 이렇게 산책하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런 친구로요.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얽매이고 싶지는 않아요. 춘성 씨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 이내 씁쓸하게 그러나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이웃이자 친구로 남기로 하죠. 그 말을 끝으로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빗장이 스르르 풀려나갔습니다. 거절은 냉정함이 아니라 제 삶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제 일상은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정갈하게 차를 우려 마시며 창가로 스며드는 햇살을 만끽합니다. 저녁 무렵 강변을 산책하다 멀리서 손을 흔드는 춘성 씨를 만나면 저도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밤이 되면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나직이 속삭입니다. 동창들 단톡방에 올라오는 시끄러운 소식들도 이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되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홀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고독이라는 이름의 가장 숭고한 수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고독이라는 이름의 가장 숭고한 수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홀로 걷는 길 위에서 외로움을 마주하고 계시는가요? 그렇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독 그새는 세상 무엇보다 견고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댓글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늙어가기를 소망합니다.